어릴 적 동화책의 단골 빌런으로 등장하던 마녀. 하나같이 매부리코에 긴 고깔 모자를 쓰고 이상한 약물을 만들어서 주술을 부리거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노파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녀도 당연히 마녀는 동화나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마녀들은 대체 누구길래 한낱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오늘은 역사 속 마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마녀의 모습은 석기시대 동굴 벽화에서도 발견될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청동기시대 만들어진 마녀 무덤에서는 다양한 주술용 도구가 담긴 항아리와 살쾡이의 발톱, 족제비의 뼈, 뱀의 척추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녀를 악령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예언하고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는데요. 마녀들이 주술을 이용해서 태풍이나 번개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들고 여자는 불임으로 남자는 성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따라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마녀를 미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만 그건 단순히 마녀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 때문이었죠. 반대로 병을 치료하고 작물을 보호하는 등 착한 주술을 부리는 마녀에게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에는 제왕과 귀족, 심지어 성직자들조차 많은 마녀를 거느리고 그들의 주술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11에서 12세기 무렵부터 교회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녀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재판에 세우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한 교회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12세기에 발발한 대규모 이단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과 공포로 이단자의 처벌과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는 이단을 박멸하는 전문 조직, 이단 신문관을 만드는데요. 이후에 부임한 이노켄티우스 교황이 이들에게 마녀를 직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마녀 사냥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선을 행하여 이익을 가져온 착한 마녀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처형해버리죠. 마녀 사냥이 가장 극심했던 16에서 17세기 유럽 전역에서는 대기근과 흑사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의 원인을 전부 마녀의 탓으로 몰아갔죠. 또 마녀 사냥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사회를 통제하기에도 쉬웠고, 일단 마녀로 몰아서 재판에 세우기만 하면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없어도 처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기에도 간단한 방법이었죠. 자, 그럼 이 마녀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마녀로 몰리는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희생양은 여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과부나 노처녀처럼 지켜줄 가족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가 좋은 사냥감이었죠. 마녀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면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는데요. 체포와 수감은 물론 재판과 처형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전부 마녀에게 청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마녀로 몰아서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마녀로 체포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누군가 마녀로 고발한 경우. 두 번째, 마녀라는 세간의 소문이 있을 경우. 세 번째, 마녀로 처벌받은 자가 동료 마녀라고 지목한 경우였습니다. 일단 마녀로 체포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감옥에 수감됐죠. 원칙적으로는 마녀 용의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지만 마녀를 변호할 경우 이단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했죠. 마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마녀 집회에서 무엇을 먹었는가? 악마와 성관계를 했는가? 네가 고른 남생마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마녀가 자백을 안 한다. 그러면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겁니다. 마녀에게 가해지는 고문은 특히 잔혹했는데요. 마녀는 악마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문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내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녀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마녀를 검증하는 방법은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을 기준으로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늘로 찌르기. 마녀의 몸에는 악마와 결탁했다는 표식인 악마의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 표식은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피도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녀로 몰린 자들은 전신의 털을 밀고 알몸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표식이라는 건 사마귀나 점, 죽은 깨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때 재판관이 사용한 바늘이었습니다. 끝이 뭉툭하거나 찌르는 순간 끝이 쏙 들어가는 특수 바늘을 사용해서 대부분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이 때문에 마녀로 확정되어 처형을 당해야 했죠. 두 번째 방법은 물에 빠뜨리기입니다. 마녀는 하늘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볍기 때문에 물에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팔과 다리를 묶어서 물에 빠뜨린 후 떠오르면 마녀, 그대로 가라앉으면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가라앉아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이 좋아서 간신히 살아난다고 해도 곧바로 화형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죠. 세 번째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교수대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시킨 후에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마녀로 몰았는데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성경의 구절을 온전히 읊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뜨거운 쇠판 걷기입니다. 달궈놓은 쇠판을 걷게 해서 사망하면 무죄, 살아나면 마녀로 봤죠. 마녀는 악마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불에 닿아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처럼 일단 마녀로 고발이 되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처형되지 않았더라도 이웃들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죠. 잔혹한 광기 그 자체였던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대략 5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8세기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법적으로 마녀 사냥을 금지하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됐죠. 여러분, 21세기인 지금은 마녀 사냥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직도 우리는 사실과 무관하게 편견이나 분노에 휩싸여 가장 약한 누군가를 혐오하고 과도한 비난을 퍼붓는 일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야만 끝이 나는 경우도 많죠.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마녀 사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